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창 평화포럼 평화끈과 평화협력 사회를 맡게 된 상지대학교 김명연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구나 갈구를 하고, 또한 어떤 평화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명과 인권의 어떤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평화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권 중에서도 기본적 인권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번 섹션은 이 남북 교류와 협력이 어떤 평화권의 관점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섹션을 준비해 오신 강원도 인권위원회 이성경 위원장으로부터 이 섹션의 의미를 한번 듣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경 인권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경 강원도 인권위원장입니다. 오늘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이자 평화의 도시인 강원도 평창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강원도 인권위원회가 평화인권, 평화권을 주제로 남과 북의 평화협력을 도모하는 포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지 우리 도민의 열망을 모으고 발신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강원도가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의 플랫폼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권리, 전쟁과 분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인권을 우리는 평화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3년 전 이곳에서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을 하였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땅의 봄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는 장벽이 그대로 있고 진짜 우리가 더 노력한다면 정말 봄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기조발제를 해주시는 이창복 의장님, 평화권과 평화협력 발제를 맡아주신 이경주 인하대 교수님, 그리고 이번 포럼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김명현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연숙 연구원님, 강석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현장에 오신 6.15 남측이 최은하 사무처장님, 그리고 조창배 인권센터장님, 김웅우 공동대표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전농 부의장이신 신성재 부의장님이 이 자리에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관심 갖고 도와주신 우리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이 행사가 좀 긴박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반도의 평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 평화권을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지금은 남과 북이 멈춰져 있지만 올해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고 남북 강원도가 함께하는 평화의 그날까지 강원도 인권위원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성경 위원장님의 오프닝 발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섹션의 토론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단승위로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회는요, 먼저 기조 발제 그리고 본 발제를 하고 토론자 두 분의 어떤 토론에 이어서 이제 청중 토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발제를 하실 분하고 토론하실 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 공동선언 남측 위원회 상임 공동 대표이신 이창복 선생님께서 이 남북 교류의 의미라든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기조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섹션의 어떤 본 주제인 평화권과 관련돼서 이경주 인하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패널 두 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강석현 전국농민의 강원도맹 사무처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현숙 통일 강원연구원 선임 연구원께서 패널 토론을 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는데요.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이것이 동시 섹션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 장소가 또 우리 섹션 이후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 내에 이 토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발제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분들은 좀 사전에 시간 음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복 위원장님께서 남북한 평화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15분 동안 이렇게 기조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이 원고를 미리 돌렸는데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재작년 유엔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함께한 그런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상당 부분 여기 제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뜨거운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평화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기 위해 이번 세션을 준비한 이성경 강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강원도 인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 평화 포럼의 실천 계획은 평화 뉴딜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평화 뉴딜의 중요한 내용인 남북평화 협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정착은 상호 신뢰의 정의로운 사고가 작동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과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2018년 한반도에는 강력한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전략무기 전개와 대규모 군사훈련,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위협 발언 등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넘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마침내 전쟁의 종식,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전향적인 합의들이 타결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밝힌 남북, 북미 정상들의 선언, 세계의 화약고를 새로운 평화의 터전으로 전환하려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엔 헌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서 매우 큰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반도 평화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발표 이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선언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남과 북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화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상실입니다. 2018년의 큰 진전은 북미 남북 정상 사이에 회담과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그 토대가 된 것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민간의 활동입니다. 한국의 사회단체들은 수십 년에 걸쳐 권위주의 정권들의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 구침없이 싸워왔으며 구람없이 싸워왔으며 촛불 항쟁을 통해 부패한 권력, 냉정과 대결의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였습니다. 제가 상임대표 의장으로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촛불 항쟁을 주도했던 한국의 주요 종교, 시민, 노동, 여성 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2005년에 결성되었습니다.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측위원회가 함께 민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이 총 결집하여 공동으로 결성한 유일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일상적으로 북측, 해외측 단체들과 소통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공동의 평화 통일 행사 운동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해외, 한반도 당사자들의 공동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어떤 의견보다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조금씩 진전시켜왔던 것은 남북 당사자의 주체적 의지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진전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 또한 인간의 활동과 노력에 기초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기로에서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한반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제사회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청사진으로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 걸친 집요하고도 강력한 미국의 대북 봉쇄와 압박이 수십 년의 갈등을 이어온 바, 관건은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북미 싱가포르 선언은 상호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70년 이상 지속해온 북미 간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알린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고착화된 전쟁의 구조를 청산하는 노력을 동시 병행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둘, 유엔과 미국 정부는 북의 핵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추가해온 대북 제재를 이제는 유예 중단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 존중을 통해 쌓아나가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 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계 정상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대북 제재 중단,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 남북 협력사업은 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하며 유엔과 미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북 제재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왕래와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적 지원마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역시 착공 기념식만 하고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교류 역시 심각한 현황입니다. 2019년 2월 남북 해외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2019년 새해맞이 연대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은 대북 제재로 인해 반입되지 못했습니다. 인도적 협력 물품을 또한 사사건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재를 이유로 불어대기 일쑤입니다.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도로 연결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할 만큼 이를 즉각 시작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틀로 이를 간섭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으로서 존중되고 뒷받침해야 마땅합니다. 네, 북미 정상을 신전시킬 확실한 방안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는 데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북이 제기한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3개월 내에 협상하기로 했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지금까지 지체되어 온 데에는 협상에 성실히 응하는 대신 냉전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몰두했던 미국의 책임이 큽니다. 한반도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합니다. 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 생존권과 평화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아까운 세금이 전쟁 비용으로 낭비되었고 수십만의 청년들이 강제적으로 군 복무로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남북 대결을 핑계로 국가보안법과 공안 기관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표현과 결세의 자유를 박탈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습니다. 항시적인 군사적 갈등과 위기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구조는 비단 한반도 사람만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패권 갈등, 역사 갈등 역시 한반도의 전쟁 구조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대외 정책의 향배 역시 그러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비단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실현하고 미국의 패권에 대외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해외의 온결의 수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이루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평창 평화 포럼이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길에 큰 걸음이 되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운동의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평생을 이렇게 남북 평화와 그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지금 또 여전히 이렇게 그 운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창복 위원장님의 그 기조 발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정부의 노력인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그 이창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민간의 어떤 그 노력의 토대고 또한 현재의 어떤 교착 상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이제 민간의 어떤 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아마 힘들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그 울림을 주고 특히 어떤 현재의 교착 상태를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계 그 사회에 이렇게 요구하고 어떤 천명하시는 입장의 천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에 있는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의 어떤 굉장한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이제 처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근본 원인이 이러한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통일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자체가 이런 중국과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 그 경쟁의 희생물로서 까딱하면 그렇게 전락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우리는 굉장히 어떤 깊게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이창복 선생님의 이런 어떤 기조 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서 좀 하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청중 토론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의를 이제 받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창복 위원장님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섹션의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토론자에게 10분씩 시간을 이제 드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압축을 하셔서 잠깐만 토론을 하실 텐데 한 7분 정도로 조금 압축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으로서 강석헌 강원연맹 사무처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강석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토론회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민운동하는 활동가로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이제 전농에서 한 10여 년 활동하면서 특히 남북 농민,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고민들을 이제 좀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칫 얘기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되게 투박할 수 있겠지만 같이 평화운동을 하는 동지적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농은 민족농업, 통일농업 실현을 기치로 들고 활동하는 농민단체입니다. 개방농종으로 갈수록 농촌 농업이 피폐해지고 그런 현실 속에서 농민의 살 길은 통일농업에 있다는 것을 오랜 투쟁 속에서 터득을 했고 그런 힘들로 지난 30년 동안 통일농업 실현 그리고 남북농업교류협력 사업에 부담 없이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통일쌀 보내기 운동이었고요. 그것이 최근에는 통일농기계 품앗이 운동이라고 해서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전농은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으로 대북 제재에 어떤 돌파구를 내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은 촛불항쟁 때 전보중 트랙터가 촛불항쟁 어떤 돌파구를 뚫어냈듯이 이 꽉 막힌 대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대북 제재를 통일 트랙터 운동으로 돌파해보자라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내지도 못할 트랙터를 왜 모으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농민이 앞장서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30대 트랙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운동본부도 당시에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광복 회장님이시죠. 김원웅 회장님 그리고 강원대 상지대 총장님 그리고 화천에 있는 이혜수 작가 이런 좀 유명한 분들이 자문위원을 함께 해주셨고 그런 힘들이 모여서 강원도에서도 2대의 트랙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2년이 넘었지만 통일 트랙터는 여전히 대북 제재의 벽에 막혀서 북녘에 전달되지 못하고 지금 파주에 있는 물류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통일 트랙터 강원운동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농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2가지 이야기를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농업 교류가 돼서 북한의 값싼 농산물이 내려오면 우리 강원도는 농사 지어 먹을 게 없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통일이 되면 인건비가 싼 북한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일을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셈법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2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결국 평화와 통일의 문제도 결국은 자기의 삶과 그리고 현실에 느껴지는 것만큼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슬로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요. 평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 연설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현실에서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남북 정상회담 2차인가요? 백두산 올라가셨을 때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내외하고 또 김정은 현 내외가 이렇게 백두산 천지에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활짝 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격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노동자 농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 장면을 누군가는 고공농성장에서 천막농성장에서 또 누군가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과연 그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북화의 평화협력의 사업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경제 통합이 되면 204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또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 투자가는 남북이 통합되면 자신의 재산 전부를 북한에 투자하겠다라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통일 대박론도 바로 그러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농민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연장선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남북 협력이 가진 가능성을 직시한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각이 남북 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각으로 개발 중심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의 가치와 질서 체계는 급속히 무너졌고요. 대안의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 평화협력은 남북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의 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실험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평화유들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주의적 관점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번 평화유디를 검색해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게 뜨더라고요. 백령공학 붕괴도에 오르나라는 글이 뜨면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그런 광고가 뜹니다. 예.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화유들의 성과로 개발 사업을 더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경기가 성장이 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낙수 효과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 그리고 전환기의 평화협력은 기존의 남북협력과는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북한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본가의 관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하나의 수탈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출발점이 다른 협력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저는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딜의 본뜻은 새로운 합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 안에서부터 새로운 남북화해와 평화협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먼저 선제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북한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라고 바라보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이러한 남한 우월주의는 북맹에서 비롯된
잘못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이게 하려면 평화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평화 감수성을 성숙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바로 전 이 지점이 우리 6.15 강원도와 같은 전농과 같은 민간단체의 몫이고 그 역할이 지대하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농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작사업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전농은 올해 경기도 연천 민통선 안에 군남댐 홍수 조절 지역의 벼 재배가 가능한 53헥타르 약 66만 평 부지의 남북 농민 공동 경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벼농사를 시작으로 남쪽에서부터 공정 경작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농업 공동 평화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공동 경작 사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공감대를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 안에서부터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남가부 농민들이 농사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감대가 열리고 그런 공간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한강댐 방류를 함께 조절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이었지만 얼마 전 입춘도 지나고 농민들은 곧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봄에는 통일 트랙터를 몰고 공동 경작지에서 북녘의 농민들과 함께 논도 갈고 모내기도 하고 못밤도 나눠 먹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쭉 농민의 정말 우리 섹션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섹션을 정말 폼나는 사람들로 유명인들로 막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을 할 때부터 우리 섹션은 시민이 하는 거다. 남북 교류의 주체는 그 시민이 되고 시민 단체들이 된다라고 하는 굳은 이제 믿음을 저희들은 그 기획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본주의적 또는 뭐 개발 중심적 어떤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했는데 바로 우리 섹션이 의의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남북 교류라든지 협력을 오직 경제적인 관점도 중요하죠. 제가 뭐 전혀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인권의 관점, 특히 평화권의 관점 그리고 인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조건을 갖다가 달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호돼야 되는 거고 인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호 오전성을 갖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경주 교수님께서 이 평화권의 내용이 궁핍과 결핍으로부터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또 남북 간의 남북의 어떤 그 국민 내지 인민들의 이 평화권하고 상호 오존성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떠한 측면들을 있는 것들이고 바로 우리 섹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것을 바로 교정해 볼 수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이었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전현숙 선임 연구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숙입니다. 우선 평화권과 평화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남북 협력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원도 인권위원회 이성경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평화권에 대한 고민이 없다가 이 토론을 맡으면서 우리 이경주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졌고 이거를 담론 차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 토론문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분 안에 이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지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약간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능한 빠르게 토론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는 안보 전략의 대표적인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이때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거나 혹은 최소한의 소극적
재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는 다소 역설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화를 지키는 방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방어뿐만 아니라 선제의 공격까지를 포함하는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평화의 목적은 평화는 목적이 아닌 도구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바로 한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평화 개념은 이제 안보의 대립항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때 평화는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단은 평화를 목적이 아닌 도구적 수단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렇다면 평화를 도구적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위한 구호를 이렇게 압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라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경우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경주 교수님은 평화권과 남북 협력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그 목적으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정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으로서의 평화 개념은 평화권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차원에서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난 이후에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평화권에 기반한 남북 협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와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권 차원의 남북 협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토론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화와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인권 개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권 문제의 주체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되고, 또 그와 연동해서 적용 범위가 개별적 이슈에서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는 인권 개념의 질적 변화가 초래된다. 이와 관련해서 인간 안보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평화와 인권 그리고 인간안보 개념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화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 개념의 층위에 따라서 인권 개념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전쟁이 없는 소극적 차원에서 평화 개념을 인권 개념에 적용할 경우 인권은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권 개념은 연대권과 연동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 지역을 이제 확장 적용할 경우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속성 때문에 관련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한반도의 분단 문제가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공동체의 어떤 평화적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적극적 평화를 인권 개념에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억압과 불평등, 이제 차별과 같은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설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 인권은 이제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을 포괄하는 인간안보 개념과 제3세대 인권인 국제연대권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개념과 대치되는 인간안보 개념이 인간 개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집합적 인간에 대한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건데, 인간안보 개념은 이제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 이제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빈곤, 질병, 자연재해, 저개발, 인구 감소, 환경 파괴, 가난, 불평등, 인종차별, 이제 학대와 같은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 안보가 이제 경제 군사적 힘에 의한 균형을 수단으로 한다면, 인간 안보는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는
이제 기본적 욕구에 대한 행동과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인간 개발 증진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집단적 차원에서는 국가 간 협력이나 국제기구와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 조직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평화를 인권 개념에 이제 적용할 경우에 제3세대 인권으로서 이제 국제 연대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 2세대 인권 개념이 이제 국가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면 1, 2세대 권리는 이제 개인이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의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박애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좀 소홀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1, 2세대 인권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제 제3세대 인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연대권이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집단이 주체라는 점에서 1, 2세대 인권 개념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주체들이 국제 조직과 그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권이 경제 개발에 대한 권리, 그리고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권리,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쉴 권리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와 같은 환경권 등을 이제 포함함으로 인해서 지구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실행 조치라는 점에서 1, 2세대 인권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의 이제 내용이 첫 번째 화두인 평화와 인권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에 대한 저의 토론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화두인 그 남북 협력이 평화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경주 교수님의 핵심 주장은 이제 평화권이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제 안보 대 평화라는 정치 군사적 대립 구도에서 평화 개념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권을 인권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남북의 이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와 분리시켜서 혹은 이제 연동시키지 않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한반도 평화 전략과 남북 협력 전략은 서로 다른 내용과 주체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는 논리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체계와 평화와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기반해서 새로운 남북 협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남북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주목할 것이 바로 이제 국제 연대권인데요. 그 앞서 우리 이경주 교수님께서 바삭을 인용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제 연대권과 관련해서 바삭이 정의했던 내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제 연대권은 개발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소수자 권리 그리고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권, 그리고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국제 연대권은 평화권과 개발권으로 압축할 수 있고 그 인류 공동의 유산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의로운 실천이고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국제 연대권이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국제 연대권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국제사회의 질서와 절박한 생존을 유지하고 국제협력과 결합이 필요한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 행위자가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국가들의 이익이나 목표의 연합과 국가 간의 사회적 결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제3세대의 권리로서 국제연대권은 경제 및 사회발전권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평화권, 환경 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집단권을 말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적인 있으니까 조금만 좀 축약해서 네. 네, 이 국제 연대권에 기반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UN SDG)
SDG라고 볼 수 있는데요. UN SDG는 이제 사람, 번영, 환경, 평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2015년 UN SDG, 그러니까 UN과 SDG를 실행하기 위해서 UN 북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UN SDG의 개념을 반영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즉,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UN 총회에서 SDG를 지지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UN에서 그 평화권으로서의 남북 협력을 UN SDG와 연결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지금 우리 그 전현숙 발제자 토론자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남북 관계, 이 교류 협력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다양한 내용들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 연대권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세계에 대해서, 지성에 대해서 강한 도덕적 호소력을 갖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 섹션이 우리 그 이성경 대표님께서 이 섹션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경주 대표님께서도 약간 답변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좀 시간이 좀 역시 사회가 사회를 못 보는데 항상 그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패널 토론이 한 20분 정도가 이제 원래 돼 있었는데, 이 지금 시간적으로 참 15분 정도인데 시간이 임박합니다. 이것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청중 토론이 있고 이제 온라인상 지금 100개의 토론이 참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우리는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것들이 또 인권 이니까 좀 혹시 여기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관련된 질의라든지 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리고 누구에게 질의하는지를 지정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원인권위원회 엄삼룡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화권은 생존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저는 제안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데 질문자를 좀 지정해 주시죠. 이게 이창복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박애,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교의 힘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미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연대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뭐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천주교 춘천교구 역시 세계 유일의 분단 교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번에 선임된 주교님께서도 사무표가 하나됨과 평화라는 가치를 두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미 한솥밥 한식구 운동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에도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종단의 대표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평화 운동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좀 거대하게 국제 연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남북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새로 취임한 미 대통령 바이든 역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해관계와 약육강식의 이게 세계 질서 안에서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종교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강하게 연대하는 게 어떤 한반도 평화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그렇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체 그 질문을 받고 일괄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위원장님께서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네, 강원도 인권위원회 권호덕입니다. 이경주 교수님과 그 나머지 토론자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주제가 평화권과 평화협력인데 과연 평화권의 관점에서 평화협력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뭔가라는 것이 좀 사실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주체 문제를 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그럼 이 평화권의 관점에서 평화협력을 했을 때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이경주 선생님 발제가 보면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소극적 평화, 적적 평화 뭐 이 얘기를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소극적 평화적 관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평화를 원하면 그렇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화권이 이 내재적인 시민성이 강조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남북교류 협력이 경제 문제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북아 얘기를 이제 두 분이 하셨는데 동북아 벨트를 형성하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어렵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 네트워크 이런 노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평화협력, 평화권에 기초한 평화협력의 주체의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경주 교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 계십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중에요. 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도 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이 장애인에 대한 좋은 행사 감사하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게 많이 아쉽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지금부터라도 이 장애인 배려 차별금지법 차원에서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거 자꾸 하네.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평화협력 방안이 있는지 또 이제 이런 질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평화협력은 어떤 것들인지 평화권이란 것들이 가능한 것들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좀 시간 관계에서 하는데 바로 평화, 인권이란 것은 완성이 없는 거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권의 내용은 다시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좀 우리가 함께 오늘이 시작이니까 함께 좀 만들어가는 이제 지리자와 함께 이렇게 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다만 바이든 이경주 교수님에게 들어온 질문 하나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청정 중에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두 분께서는 답변과 함께 발제자로서 마무리 발언을 이제 겸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창복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때까지 종교 쪽이 제가 가톨릭 신자이신 것 같은데 저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구 성직자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대북 방침이나 이런 것은
뜨거운 사랑과 또 그 연민의 정으로 바라다보고 계시고 또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외화되거나 또는 성사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좀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김인중 대주교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곧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황이 북을 한번 방문하게 되면은 상당한 그 분위기와 또 이렇게 그 관계가 많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쪽에서 그 인도주의 측면에서의 그 대북 지원 협력 이것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 온라인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자께서 평화권은 이제 생성 중에 있는 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권 규약이나 그 자유권 규약이 조문화되고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평화권도 앞으로 이 긴밀한 논의,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권호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권의 주체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가 풍부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평화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이 뭐 제3세대의 인권으로서의 성격, 그러니까 국내적 그 항의권이기도 하지만 뭐 국제적 항의권이고 또 동시에 이제 정부를 뭔가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이런 성격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간이 주도가 돼야 되겠지만 정부를 뭐 배제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현숙님께서도 이제 토론 과정에서 이제 평화권은 연대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평화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북아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반평화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런 동북아 네트워크가 평화권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오바마 정부와 같은 그 전략적 인내의 틀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페리 프로세스 등의 여러 가지 과정들에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그런 소극적인 정책이 적극성을 띨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권의 이름으로 이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가 외교 정책, 특히 동북아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공공 외교랄까, 민간 외교랄까, 또 민간에서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선점을 하고 또 정부에서 또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또 정부의 설득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토론자한테라도 좀 발언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그 평화권과 평화협력 이 우리 어쨌든 평화권은 인권이다 한다 그러면 인권이 국가의 권리, 정부의 권리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개인이나 어떤 시민, 집단적 우리의 어떤 권리일 거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섹션이 갖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용산기지 이전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돼서 한번 평화권을 검토한 적도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시해왔던 문제시라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관점도 굉장히 저는 뭐 그것이 무시할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바로 뭐냐면 남북 간의 협력과 요 교류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이 이 평화권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섹션의 의의가 드디어 강원도에서 이제 평화권의 닷을 이제 올린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것들이죠. 그래서 EU 인권위원회하고 강원도 그리고 이 시민 그리고 강원도가 함께 노력해서 이제 닷을 올렸는데 더욱더 풍부하게 돼서 정말 남북 국민들이 평화 속에서 평화롭게 생존하는 어떤 평화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서 오늘 평화권과 평화협력 이 섹션 부분을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